이제 우리 이제 요거 10월달, 11월달에 이제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11월 모의고사가 11월 24일인가 25일인가 그때쯤 있으니까 그거 준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2 기말고사 범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학2 기말고사 범위가. 알겠니? 3차함수, 4차함수 이쪽 부분이 공통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좀 정리를 할 건데 중간고사들을 보느라 일단은 수고들이 많으셨고요. 요 시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오늘 이제 정리할 게 2019학년도 9월 고2 나형 평가인데 나형 시험지인데 일단은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난이도 자체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고 킬러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아주 되게 막 말도 안 되게 어렵다 이런 거는 없어요. 조금 잘 설명 들으시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실 거야. 그리고 뭐 11월 모의고사랑 마찬가지로 9월 모의고사는 거의 대부분 수학 1이죠. 그죠? 지금 나와 있는 범위가 9월 달이면은 2학기 시작할 때니까 2학년 1학기 때 배운 게 수학 1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전부 다 수학 1이고 수학 2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수학 2는 거의 없었는데 11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30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그 30문제 중에서 한 70% 정도는 수학 1이 출제가 될 겁니다. 수학 1이.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 정도가 수학 2가 출제가 될 거야. 수학 2는 범위가 많이 안 들어가요. 미분까지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11월 모의고사 준비할 때는 수학 1을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까먹은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앞에서 보면 쭉 뭐 내용들 기본적인 문제들, 기본기들 다지는 연습하셔야 되고 쌤이랑은 이제 14번부터 좀 해볼게요. 14번 등비수열부터 4점짜리 문제를 다 풀 겁니다. 4점짜리 문제를 다 풀 거고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들 이제 개념 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갈 거니까 잘 정리를 해 두세요. 자, 갑니다. 14번 보세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등비수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비라는 것을 R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첫째 항, 초항이죠. 초항을 A라는 것으로 설정을 하면 요 R과 A를 가지고 결국 식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그래서 R이라는 것과 A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걸 표현을 해주시면 답이 깔끔하게 나올 텐데 자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조건식이 A1이랑 A9를 곱한 거야.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 항이니까 그냥 초항만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A9라는 거는 9번째 항이죠. 그럼 9번째 항이니까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8개를 곱한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지. 됐니?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할 때는 잘 봐. AR이라는 것을 놓고 일단 AR이라는 것을 놓고 얘가 A가 2개거든? 그 다음에 얘가 8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2개가 있었고 8개가 있어. 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써볼까? 얘를 이렇게 2개가 있고 이렇게 4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등비중항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럼 등비중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세 수가 A와 B와 C라는 요 세 개의 숫자가 차례대로 등비를 이룬다고 할 때 얘를 차례대로 등비를 이룬다고 할 때 가운데 거의 곱은 제곱은 양 끝에 두 숫자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A제곱 R 4제곱이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묶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AR 제곱의 잠깐만 여기가 8이었지. 미안해. 얘가 8이었으니까 얘가 4제곱이 되고 전체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묶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얘가 뭐가 되냐면 R을 4개를 곱했으니까 A의 5번째 항과 같습니다. 이런 결론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인 거야? 결국 등비중항이라는 걸 이용한 형태가 되겠지. 됐나요? 가운데 거에 제곱을 한 것이 양 끝에 곱과 같다. 근데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A5의 제곱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냐면 1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5라는 애가 가질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있다 정도까지를 뽑아낸 거야. 여기까지 찾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3, 7, 4, 6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거기 3, 7에 동그라미 치고 4, 6에 동그라미를 쳐보면 얘는 다섯 번째 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상황에서 3이라는 것과 7이라는 것인데 요 가운데에다가 내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A5라고 쓴다면, 요렇게 쓴다면 요렇게가 정확히 몇 칸 차이 나냐? 두 칸이 차이가 나요.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A3과 A7을 곱한 것을 A5의 가운데니까 A5의 전체 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야. 되니?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4와 A6이죠. 그럼 A4와 A6이라는 것도 요 가운데 A5라는 게 낑겨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가 정확하게 한 칸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한 칸 차이가 나니까 얘 같은 경우도 두 개를 곱한 것은 A5의 전체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됐니? 아, 그럼 이런 얘기네. A5의 제곱이라는 것이 아까 찾아놓은 게 16이었고 얘 같은 경우도 16이었으니까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의 정답은 32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풀이고, 자, 여기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이제 중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봐봐. 중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중앙의 핵심은 뭐냐면 대칭성입니다. 자, 수능 문제에서도 고3 문제에서도 꽤나 고난도 문제로 몇 개가 나왔었는데 중앙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대칭성이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잘 봐. 우리가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A1, A2, A3, A4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A6, A7까지. 뭐 이 정도가 7개의 수열이 있다고 쳤을 때 얘를 내가 네모를 쳐보면 정확하게 요렇게가 3칸씩이 떨어지고 여기도 3칸씩이 떨어지고 이 A4라는 것을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A1과 A7의 가운데 되는 지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되나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A4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을 때 요렇게 한 칸 떨어지면 A3과 A5의 가운데도 A4가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면 똑같이 두 칸이 되니까 A6과 A2의 중간도 A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를 알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모든 애들 A1부터 A7까지의 모든 애들을 A4로만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결국은 문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한 건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수열의 구조가 되게 헤비하단 말이야. 헤비한 구조에서 걔를 줄여나가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 중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A4라는 애로만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되나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중앙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등차 중앙일 수도 있고 얘가 등비 중앙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면 요거의 2배를 한 것이 양 끝에 곱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의 만약에 등비 중앙이라면 요거의 제곱이 양 끝에 곱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요 정도까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디까지도 가능하냐면 자, 요거까지 해볼게. 잘 봐. 그러면 A4라는 것을 내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 A4를 2분의 A1 더하기 A7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뭐 한 거야? 나누기 2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수도 있냐면 산술평균이다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배웠던 거죠. 산술평균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등비라면 가운데 거에 제곱을 한 것이 뭐와 같다? 양 끝에 곱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됐어. 자, 그러면은 얘를 제곱을 날리면 루트를 씌워주시고 A1과 A7이 둘 다 양수라는 가정을 한다면 얘는 뭐라고 해석이 가능하냐? 얘는 기하
평균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도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까지 이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희태씨 히터 좀 꺼주세요. 됐나요? 정리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으로 갈게요.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은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대요.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조합이라는 개념이네요. 근데 이거 조합 배운 지 너무 오래됐단 말이야. 니네가 배운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원이 순열 조합이라는 단원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몰랐으면은 좀 곤란하죠. 기본 공식이니까. 자, AN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n 플러스 1 C2라고 쓸 수가 있고,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됐나요? 이게 n 플러스 1 C2라는 표현이죠. 그죠? 자, 몰랐으면 알아두시고, 까먹었으면. 자, 그래서 AN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구나가 첫 번째야. 됐니? 근데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자, 시그마 n이 1부터 9까지 갈 때, 자, n이 1부터 9까지 갈 때 얘가 an분의 1이라는 요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an분의 1이라는 것은 이거를 뒤집은 형태가 되니까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9까지 뒤집으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와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자, 수학원에서 배울 때 시그마 옆에 이런 애가 나오면 얘를 부분 분수 변형이다 라고 배웠죠. 자, 부분 분수 변형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써지잖아. 얘는 a b분의 1이다 라고 써지면 요식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과 같습니다. 이렇게 써지는 형태가 되죠.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요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배의 인테그랄이 아니죠. 시그마 n이 1부터 9까지가 되고, 자, 얘를 부분분수 변형을 하면 뒤에서 앞에 거 빼주니까 1이죠. 그러니까 1은 그냥 생략을 하고 요거를 쪼갤 수가 있으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써주면 되겠네. 되니? 자, 그러고 나서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 자, 하나씩 대입을 하시면 2 곱하기, 자, 쭉 1부터 대입을 하면 1 더하기 2분의 1. 맞나요? 빼기군요. 1 빼기 2분의 1. 1 대입하면, 그 다음에 2를 대입하시면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가서 이런 구조가 계속 나오고 9까지 대입을 하는 거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과 같습니다. 까지가 정리가 되고, 그래서 다 지워지네요. 다 지워지죠? 그럼 다 지워지니까 계산하시면 2 곱하기 얘는 1 마이너스 10분의 1이 돼서 정답은 5분의 9라는 애가 나오겠죠. 그래서 5분의 9가 정답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 그냥 단순한 시그마 연산, 거기다가 조합이라는 내용을 조금 끼워 넣은 건데, 자, 그럼 이쪽에다가 시그마 관련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쌤이 시그마 1학기 때 수업하면서 수학원 그 내신 수업 나가고 하면서 시그마 연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정리를 해줬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 자, 엑기스만 잘 봐. 일단 기본적으로 시그마라는 것은 첫 번째, 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산적 별량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다. 이산적 별량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 이산적 별량이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떨어져 있는 것, 즉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셀 수 있는 걸 이산적 별량이라고 얘기를 해. 됐니? 그럼 요거에 이제 참고로 얘기를 하면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연속적 별량이겠죠. 그럼 연속적 별량은 쉽게 얘기하면 셀 수가 없는 거야.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어. 알겠니? 그래서 얘는 주로 뭘로 주냐면 범위로 줘요. 뭐 1부터 5까지, 5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연속적 별량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고 이산적 별량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데 여러분은 둘 다 배워요. 하나는 뭐냐면 얘는 지금 배우는 시그마고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적분에서 배울 인테그랄이에요. 인테그랄도 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얘도. 됐니? 그래서 적분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함수값의 총합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시그마니까 요거에 좀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시그마 연산을 할 때의 기본 자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질은 알아두셔야지.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덧셈, 그 다음에 뺄셈 이런 게 나오면 분배가 가능하다. 시그마를 분배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수배,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요거를 앞으로 빼서 계산이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성질. 되니? 자, 요런 거를 이제 공부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적으로 써먹어야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시그마를 연산을 할 거야. 시그마를 연산을 할 건데 자, 시그마 옆에 들어가는 애부터 확실하게 좀 잡아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요 자리 요 네모친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를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요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얘는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되나요? 따라서 여기에 어떤 모양이 들어가던 간에 걔를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해. 되나요? 자, 근데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좀 카테고리화를 해서 분류를 해서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예요. 네모 자리에 다항식이 들어가는 경우야. 그럼 다항식이 들어가는 경우는 1차, 2차, 3차, 4차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럼 다항식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쓰자고 그랬냐면 공식 사용해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그 공식이 세 가지가 또 정리가 돼야죠. 그 공식이 세 가지가 어떤 게 정리가 되냐면 얘는 시그마 K, 그 다음에 시그마 K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K 세제곱 이렇게 해서 요 세 개의 공식이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이 시그마 K 공식은 어떻게 써지냐? 얘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K 제곱의 공식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K 세제곱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네, 전체 제곱한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공식 사용하는 거. 그래서 자, 요 세 개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게 들어가면 되냐면 지수식의 형태예요. 그럼 지수식은 문자가 어디 있는 거냐면 지수 자리에 있는 거거든. 그럼 문자가 지수 자리에 있다. 그럼 변하는 숫자가 지수란 얘기야. 그럼 1을 대입하면 1개, 2 대입하면 제곱, 3 대입하면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되니?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등 비수열의 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지수식이 들어갔을 때. 되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뭐 예를 들어서 2의 K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진 게 지수식의 형태잖아? 그러면은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니까 공비가 2고요.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같은 경우에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의 항의 개수 10개가 되고 빼기 1이라는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제외한 나머지. 즉 다항식도 아니고 지수식도 아닌 거야. 되나요? 그럼 다항식도 아니고 지수식도 아닐 때는 얘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요. 정형화됐다는 거는 모양 자체가 너무나도 유명한 모양이라는 거야. 자, 그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방금 전에 15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나오는 부분 분수라는 형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자, 부분분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루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부분분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뭘 하면 돼? 부분분수 변형을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냐? 당연히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형을 해서 풀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가 되냐면 대입후 나열을 하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대입을 하고 나열을 해야 돼.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나열해야 돼.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되니? 쌤이 어떻게 했어? 변형한 다음에 K분을 1부터 하나씩 대입해서 다 지워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가 될 거야? 소거가 될 거야. 되나? 자,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뭐냐? 두 번째가 이제 정형화된 게 아니라 비정형의 형태예요. 즉 니네가 봤던 형태가 아닌 거야. 그럼 비정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출제자가 새롭게 정의한 거거든. 출제자가 어떤 시그마 옆에다가 무슨 이상한 식을 하나 정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걔를 푸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얘는 일단은 대입하고 나열해 봐야 돼. 일단은 대입하고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무런 규칙성이 없는 거를 출제하지 않아요. 아니 문제를 우리가 풀어서 답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규칙이 없어. 그럼 당연히 답을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무슨 독심술사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규칙성이 있을 거고 그 규칙성을 찾는데 니네가 익숙하지 않은 형태니까 여러분들은 대입하고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야. 되니?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그마 연산의 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마가 나왔는지 시그마 연산 문제를 풀 때는 요 시그마 옆에 네모 자리에 어떤 형태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의 방식을 각각 적용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나마 고난도로 나올 수 있는 거, 시그마에서 고난도로 나올 수 있는 건 밑에 부분이죠. 이 부분. 됐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출제자가 만든 함수예요. 니네가 봐봐. 니네가 이미 알고 있는 함수는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출제자가 새롭게 정의한 함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해석을 해야겠지. 어떤 의미일까? 그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야 내년에 이제 수능을 보실 때 추론 능력이라는 게 길러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꾸 연습을 좀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할게요. 시그마 연산 관련해서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입니다. 거의 한 학기 분량을 다 해주네. 한 학기 분량을 축약해서 해주네. 자, 어쨌든 잘 정리를 하고, 알겠니? 잘 정리를 하고 니네가 수능 시험장에 갈 때까지 기본기가 흔들리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알겠나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기라는 건 무슨 개념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게 아니라, 봐봐, 나는 이걸 안 봐도 지금 쌤이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안 봐도 내가 이걸 뭐 적어 왔겠니? 여기다가 없어요. 안 적어 왔는데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시그마를 봤을 때는 이건지를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생각을 해야겠구나. 오케이? 니네가 모의고사 문제나 고난도 문제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공부하는 게 좀 난감했을 텐데, 봐봐. 수학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모든 과목은 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니네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이럴 거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나 고등학교 2학년 때나 뭐 학원을 다녔든 안 다녔든 혹은 혼자서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수학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를 푼 친구들이 가장 호소하는 어떤 고민, 고통이죠. 네. 공부의 고통, 학습의 고통. 그게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었어. 어떤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풀었는데 잘 모르겠어.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혼자 공부할 때. 해설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해설지가 존재하는 거죠. 해설지를 봐.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설지를 봐도 몰라요. 고난도 문제는.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 왜냐면 해설지라는 것은 잘 봐. 나는 해설지를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니네가 혼자서 공부하고 숙제할 때 잘 막히는 부분 있으면 해설지에서 푸는 방법을 익혀가지고 하는 게 맞아. 나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어. 알겠니? 해설지 본다고 추론력이 뭐 감소한다. 개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대단히 뛰어난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게 수능시험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야. 수능시험의 본질은요. 교육과정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 교육과정에서 주어진 내용이 문제로 적용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잘 해석해가지고 찾아내서 답을 낼 수 있냐. 이게 수능시험의 본질이야. 니네한테 천재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니? 그럼 잘 봐. 그럼 니네가 문제가 근데 수학 공부하다 보면 제일 막히는 부분이 뭐냐면 니네가 해설지를 봐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읽어도 몰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 근데 물어볼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 잘 봐. 여러분이 해설지를 봐도 모르는 이유는 해설지는요. 이미 답을 다 내놓은 상황에서 예쁘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야. 막 문제 풀다가 갑자기 K에다가 3을 대입한대. 근데 궁금한 건 이거지. 왜? 왜?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야? 해설지 읽다 보면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 막 읽다가 맞아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K에 3을 대입하재. 뭔가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판단의 근거가 없이 그냥 해설지는 대입을 한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해설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출제를 했으니까 그 답이 나오는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해설지를 보는 거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 이거의 판단성의 문제는 아니고 해설지를 봤을 때 어떻게 나오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자꾸 고민을 해야지 늘어. 그래야 수학을 잘해. 뭔가의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어떤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타겟팅을 해서 소위 말하는 시그마에서 낼 수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왜 그렇게 하는지 또 고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좀 늘어요. 자, 근데 그 판단의 근거의 핵심이 결국 뭐냐면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개념이야. 그래서 개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개념은 쉬운 게 아니에요. 개념이 제일 어려워요. 알겠어?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죠? 400일 깨지고 400일 깨졌거든? 니네가 앞으로 남은 400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300 며칠 되는 시간 동안에 수학 점수를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상위권 등급에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공부하실 때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돼. 머릿속에서 시그마 보면 이거 이게 중요했지 이게 중요했지 이게 중요했지가 머릿속에 딱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시험을 잘 봐. 그냥 문제 많이 푼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나요?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래야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꾸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념이 제일 어려운 거지. 오케이? 니네가 술술술술 이 정도 얘기할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갈게요. 16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복습을 좀 해보자. 16번은 갑니다. 로그 함수네요. 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을 때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풀었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짬뽕이 돼서 나오잖아. 그럼 이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걸 봐야 돼. 자, 문제를 해석해 볼게. 잘 봐. 그림과 같이 두 함수 fx와 gx라는 로그 함수가 있어. 로그 함수 나 배웠었어. 근데 4점 a, b, c, d가 있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f와 g의 그래프와 선분 AD, B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이거는 학교 내신에서도 많이 나왔던 주제인데, 자, 잘 봐.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식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갑니다. 문제에서 fx라는 함수가 로그 2의 x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뭐냐면 gx가 로그 2의 3x야. 그래서 나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으로 쪼갤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쪼갰어. 그럼 쪼개준 이유는 뭐냐? 자, 보세요. 얘네 둘의 관계가 정확히 뭐야? 평행이동이죠. 됐나요? 얘가 평행이동이라는 거지. 그럼 평행이동은 뭐냐? 그대로, 모양 그대로 이동을 시켰다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잘 봐. 평행이동을 이렇게도 봐야 돼. 요 함수에다가 모든 y 값에 로그 2의 3만큼을 더한 거야. 그게 평행이동의 진짜 의미야. 다시,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 값에 전부 이걸 더한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쯤에 와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내가 선을 하나 딱 끊었어.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딱 끊고 이렇게 선을 하나 딱 끊은 거거든. 그랬을 때 동일한 x값을 가질 때 요 차이가 y값 차이죠. 함수값 차란 말이야. 이 함수값 차가 정확히 얼마다? 로그 2의 3이다. 이것만 캐치하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해석이 끝난 거예요. 자, 똑같은 x값을 대입했을 때 생기는 두 함수값의 차가 얼마다? 로그 2의 3이다. 이 말이야. 됐나? 그게 y축 평행이동의 의미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x축 평행이동은 어떨까라고 얘기하면 x축 평행이동은 뭐겠어요? 동일한 함수값에 맞구나. 동일한 함수값 y값에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요 x값들의 차이. 요 x값들의 차이가 뭐야? x축 평행이동이라는 거야. 이게 평행이동의 기본이야. 알겠나요? 됐죠? x축 평행이동은 뭐라고요? 똑같은 함수값을 이었을 때 생기는 x좌표의 차이. y축 평행이동은 똑같은 x값을 그렸을 때 만나는 함수값의 차이. 됐죠? 그러면 갑니다. 두 번째. 요 문제에서 공부하실 거 두 번째. 이렇게 끊었잖아. 그럼 내가 구하는 넓이가 이거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니네는 곡선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적분을 배워야 돼. 됐니? 적분을 배워야 돼. 자, 이과 가시는 친구들은 지수로감수 적분까지 배우니까 다 구할 수가 있어. 미적분까지 배우면. 근데 문과 가는 친구들은 수투에서는 이거 안 배우니까 안 나와. 못해. 안 나와가 아니라 못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거야? 여기를 기본 도형 형태로 만들자라는 거야. 만들자. 근데 갑니다. 자, 엉아가 그림을 약간 잘못 그렸죠? 약간 삐뚤음하게 그린 것 같은데 아닌가? 자, 볼게요. 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네. 됐니? 여기가 3이야. 맞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부터 살펴보면 여기는 1,0이죠. 얘가 1,0이고요. 요 점의 좌표, D의 좌표네요. D의 좌표가 얼마가 될 거냐면 D의 좌표가 정확하게 1, 로그 2의 3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생기는 요거 갈게요. B 있죠? B. B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3이 되죠. 그죠? 자, 얘가 3이 되고요. 3, 대입을 하시면 뭐가 돼요? 로그 2의 3이 돼요. 따라서 그림을 약간 잘못 그렸다는 게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야 되네. 여기까지가. 그래서 요거 살짝 지울게. 수정할게요. 얘가 3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B라는 점과 D라는 점의 함수값이 어때? 서로. 함수값이 동일하니까. 되니? 자, 그러면 여기 보라색을 바꿔서 그림을 그리면 수정을 하면 여기가 되겠죠. 이만큼. 그래서 나는 이 부분까지 넓이를 구해주셔야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요렇게인데 그대로 내리면 되지. 그대로 내려서 요쪽에다가 채워주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만 만들어주면 된다. 따라서 답은 가로의 길이가 2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로그 2의 3이 되니까 두 개를 곱하시면 정답이죠. 따라서 2 로그 2의 3입니다. 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17번. 정리하시고 17번 갑시다. 지워도 되니? 자, 17번 볼게요. 이 이상의 자연수 n 동그라미. 항상 문제에서 숫자의 범위가 나오면 꼭 체크하세요.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범위에 따라서 문제 푸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나는 자연수만 주목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자연수가 나오면 기본적인 생각이 뭐가 들어야 되냐면 자연수가 나오잖아. 그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대입, 나열, 규칙성이야.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그냥 대충 출제하지 않아요. 절대로. 모의고사, 이거 전국 단위 모의고사인데 출제를 하는 데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자연수라는 걸 준다는 얘기는 무언가 대입을 해서 규칙성 찾아서 나열하고 이런 식을 물어보겠다는 의도야. 그게 출제 의도야. 알겠니? 괜히 주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럼 잘 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로그 n4 곱하기 로그 2의 9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자, 문제에서 로그 n4 곱하기 로그 2의 9네. 이거를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래요. 오, 이걸 자연수가 되도록. 그러면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식이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에 주목을 하냐? 얘가 2의 거듭제곱이고 얘도 2죠. 그죠? 그래서 밑변환을 좀 해볼게요. 밑변환을 좀 하시면 로그 n이라고 쓰고요. 10으로 할게요. 상용 로그로. 2 로그 2라고 하자. 위에가 곱하기. 요것도 밑으로 내리니까 로그 2가 되고요. 얘가 로그 9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네요. 오, 그러면 뭐가 약분이 되냐면 로그 2, 로그 2가 약분이 되네. 이렇게 약분을 시킬 수가 있지. 되니? 자, 그럼 정리하시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 2 곱하기 로그 n의 로그 n의 로그 9가 되거든. 그래서 얘를 합치면 2 곱하기 로그 n의 9다. 이렇게까지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나는 얘가 모이면 돼? 자연수. 이거면 되죠. 자, 그러면 갑니다. 로그 n의 81이에요. 9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n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 이걸 확인해야죠. 됐나요? n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나? 자, 그러면 자연수를 이렇게 잡읍시다. 자연수를 m이라고 잡아. 그러면 로그 n의 81이죠. 얘가 m이야. 그럼 잘 봐. 미치고 지수가 되고 얘가 숫자가 되니까 n의 m제곱이 8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게 n의 값의 합이거든. 그럼 n의 값으로 정리해주면 얘는 n 2, 3의 4제곱에 전체 n분의 1제곱이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네요. 따라서 3의 n분의 4제곱이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가능해졌죠. 자, 그러면 얘가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니까
전체 제곱의 형태가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4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 맞죠? 4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m자리에 들어가는 게 1일 때, 2일 때, 4일 때 이렇게 3개만 해보시면 되니까 자 대입할게요. m에다가 1을 대입하면 n값은 3의 4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m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는 n값이 3의 제곱이 될 거고 m에다가 4를 대입하면 얘는 n값이 3의 1제곱이 돼서 이렇게 3개가 나올 거고요. 얘를 다 더하시면 81에 그 다음에 9가 되고 3이 돼서 정답은 93이라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정리하시고요. 자, 18번 갈게요. 자, 18번까지 풀고 좀 쉬자. 잘 봐. 빈칸 문제입니다. 수학에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면 니네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뭐냐? 왜를 고민하면 안 돼요. 자, 빈칸 추론 문제는 문제에서 풀이 과정을 쫙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계산 과정이라든가 논리 과정의 빈 부분을 채워라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논리 자체를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리 자체는 이미 선언을 하고 들어가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봐. an이 n제곱인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별표라는 그 시그마식이 성립하는 걸 나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야. 거기다 토 달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거기다 토 달면 안 돼. 아,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럼 니네는 뭐만 보면 돼? 이 중간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넘어가는지만 확인해서 빈칸만 채워주면 되거든. 자, 근데 기본적인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개념은 있어야죠. 자, 갈게요. 수학적 귀납법이라 함은 우리가 수학원에서 가장 마지막에 배웠던 건데 얘는 첫 번째 n이 첫째 항일 때부터 이게 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n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의역을 주면 3부터야.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4부터고 그지? 항상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m이 첫째 항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요. 이걸 증명을 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첫 번째는 대입하라는 거죠. n이 첫째 항일 때의 숫자를 1일 때 대입하든가 뭐 2가 되면 2든가 3이면 3이든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지.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라는 말은 뭐냐면 성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정은 참이라는 거야. 참. 참이라면 등호가 성립한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다음 항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증명하는 거야. 이게 귀납법의 기본 구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성립한다는 요 관계식을 가지고 이거를 증명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논리 구조가 알겠죠?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성립한다는 거 가지고 증명을 해라. 자, 그럼 해볼게. 첫 번째,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은 성립한다. 끝! 성립한 거야. 넘어가. 알겠니?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 왜? 빈칸도 없으니까. 자, 갑니다. 두 번째,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이거죠.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 대입을 했어요. 잘 보세요. n이 m일 때 대입을 문제에 주어진 식에다가 했더니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sm 얘가 아이고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SK가 되고 얘가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K 세제곱이라는 걸 쓴 거야. 자,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참인식이야. 성립하는 식이야. 가정을 한 거니까. 됐어? 자, 이거를 가지고 n 플러스 1일 때야. 그러면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해. 자, 대입을 하면 이렇게 써지겠지. n 플러스 2 곱하기 sn 플러스 1. 됐나요? m 대신에 n 플러스 1을 그대로 대입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M 플러스 1까지 SK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 됐나요? 그게 시그마 뭐가 돼야 돼? K가 1부터 M 플러스 1 그 다음에 K 세제곱인지 이걸 증명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빈칸이 생기지? 잘 봐. M 플러스 2 SM 플러스 1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까지 있네. 근데 밑에 식을 봤더니 잘 봐. 박스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곱하기 SM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M 플러스 1까지 SK래. 자, 그러면 니네가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뭔 차이가 있어?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뭔 차이가 있어? 아, 여기가 M이군요. 네. 뭔 차이가 있어? 여기 봐봐. 이거는 이거고 이거 빼고 지금 문제에 있는 게 이거랑 이거지. 뭔 차이가 있어? 이거 몰라? 이거 몰라야지. 이거 똑같아. 빼기 똑같고 요거 봤는데 안에 있는 거 똑같은데 얘가 다르네. 다른 거 찾기야. 이해됐나? 다른 거 찾기. 그럼 잘 봐. 요거 살짝 지울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의 중간 과정은 뭐가 된 거냐면 여기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의 합인데 얘는 1부터 m까지의 합이란 말이야. 그럼 없어진 게 누구야? m 플러스 1항이 없어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걸 뭘로 본 거냐면 요 부분을 어떻게 변형한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SK 더하기 SM 플러스 1 이렇게 본 거예요. 가능하죠? 1부터 M까지의 합에다가 M 플러스 1항을 더해주면 1부터 M 플러스 1까지의 항과 같다는 거죠. 아,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냅두는데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요 마이너스의 영향을 얘가 받으면 위에 줄에서는 M 플러스 2개만큼 있었어, 이 친구가. 근데 빼기 하나가 들어가니까 요 자리가 하나 줄었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가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밑에 줄에 또 어떻게 변하나 보자. 밑에 줄은요. 자, 가는 그대로 써줘요. 가는 찾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쓸게. M 플러스 1 곱하기 S M 플러스 1이야. 자, 이렇게 써주고. 아니구나. 미안하다. M이야. 여기가 바뀌었네. 체크하시고. 더하기. 나가 있네. 이번에. 나라는 박스가 있고요.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SK예요. 야, 그러면 비교. 똑같이 비교. 위에 거랑 아래 거. M 플러스 1 곱하기 얘가 SM 플러스 1이었거든? 근데 이게 SM으로 바뀌었네? 얘랑 얘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어떻게 해야 돼?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뭐 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봐야 돼. 잘 봐. SN이죠. 여러분, SN. 확인되세요? SN. 거기 SN을 보면 잘 봐. 일반항 AN이 N 제곱인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잘 봐. 얘는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몇 번째 항이니? 요거는 n 플러스 1까지야. 근데 얘는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야? m까지야. 누가 없어? n 플러스 1 항이 없어. 됐나요? 다시. 얘는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의 합이야. 근데 얘는 첫째 항부터 m항까지의 합이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 여기 없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 때 잘 봐. 이렇게 했다는 거지. sm 플러스 1이 sm 더하기 a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일반항이 n제곱이었으니까 n제곱 대신에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뭐가 돼? sm 더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가 여기니까 요거를 적당히 분배를 해주면 잘 봐. 요거랑 곱해서 여기다 써준 거고 얘 남았네. 얘랑 곱해서 써줘야지. 그게 뭐가 돼?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끝났습니다. 다 찾았죠. 그래서 정답은 FM이란 요게 FM이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M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니까 2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두 개 더해주시면 정답은 얼마가 나와요? 11이라는 게 나온다 라는 것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